이동 수단이 한 번씩 이렇게 새로 고침된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문명이 같이 바뀌어요. 이런 역사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로 한번 타임머신 타고 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딱 보시면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다녔던 일종의 마차인데요. 플라우스트룸이라고 불러요. 이게 소하고 진칸 사이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튼튼한 나무로 제작이 된 집마차거든요. 이 마차가 다니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길이요? 그렇지. 예, 길이 있어야 되죠. 도로가 사실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길이를 보면 한 40만 킬로미터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도로 총 연장이 11만 5,878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 총 연장의 거의 4배 가까이 네 배네. 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시국가를 넘어서서 거대한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얘기할 때마다 맞아요. 네, 나오는. 실제로 이제 로마가 이 길과 길이를 달리는 이 마차, 우차 이런 것들 때문에 강력한 제국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5세기 대항해 시대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대항해 시대 때에는 여러분들 생각나는 나라가 여럿이 있을 텐데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아시죠? 그렇지만 이 시대를 열었던 나라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포르투갈. 그렇죠. 포르투갈이 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러벨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범선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발명한 배인데 이 삼각도시 있죠? 네. 이게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게 있으니까 배가 바람을 이렇게 각도를 잘 조절하면 바람에 따라 가지고 이거 잘 조절하면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잘 운행하는 사람은 직책도 이렇게 가거든요. 네. 배가 크잖아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싣고서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신대륙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캐러벨을 이제 등에 업고 인도 그 루트도 이제 포르투갈이 먼저 개척을 하게 되고요. 아프리카 돌아가는 희망국 루트, 남미까지 가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됐었죠. 지금 이제 포르투갈의 대표 도시하면 리스본 떠오르시죠. 리스본을 보면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됐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배가 크니까 부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길이 가로질렀던 그곳이 아니라 이리로 넘어온 거죠. 그럼 이제 그 대항해 시대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롭게 떠오른 교통수단 뭐가 있을까요? 철도, 기차? 네네. 기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증기기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1814년에 증기기관차로 화려하게 기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증기기관차로 전 세계 산업의 중심지가 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국이요. 영국. 네.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 버밍햄 이런 도시들이 공업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를 소비지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소비지로 옮겨갈 때 철도역이 이제 있으면은 되게 쉽게 옮겨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3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영국 전역에 35개 이상의 철도 노선이 생겨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죠. 이렇게 되면서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경제적 거리를 단축을 시키게 되고 이때 이제 산업혁명의 중심부 하면 영국이라고 딱 떠올랐잖아요. 그 다음이 뭘까요? 일단 나라는 미국. 그럼 주인공은 뭘까요? 자동차. 자동차가 안 나왔어요. 자동차. 네, 자동차의 발명 자체는 카를 벤츠,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그렇죠, 그 벤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만들었고 여러 군데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의 혜택을 누린 나라는 미국으로 봐요. 왜냐하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한 가정에 하나의 자동차 이거를 할 수 있게 그 시대를 열었거든요. It was the product of the world's first assembly line. The more cars produced, the less each one cost. Profits rose, car prices dropped. The demand for Model Ts rose as the workers themselves began to buy them.
그전에는 이제 귀족들이나 사거나 돈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1895년에 미국에 4대밖에 자동차가 원래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1920년이 되면 이게 2천만 대. 엄청나게 25년 만에. 25년 만에. 네, 그래서 자동차 왕국이 되죠, 미국이.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에 집어넣는 거 뭐가 또 있어야 되죠? 기름. 기름이 있어야죠. 스탠드 오일이라고 거대한 정유 기업이 이제 미국 최고의 부를 가지게 되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려면 역시 길, 도로. 고속도로에 이 아스팔트 깔린 도로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딜 정책 이런 거 하면서 도로망을 쫙 깔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가 다 있으면 굳이 도심에 다 모여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교외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큰 집에 뒷마당 있고 잔디깎기 하고 맞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세팅 있잖아요.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쇼핑을 할 때에도 차가 있으니 이제는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 가서 주차를 하고 도시 문명 자체를 바꾸게 된 거죠. 이걸 바꾸게 만든 이동수단의 표준이 사람이 운전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의 연료인 석유, 이게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됐고 이 도로 인프라가 그 지역의 발전수. 그래서 지금도 도시계획을 할 때 뭐부터 얘기를 해요? 도로 계획부터 짜요. 도로 계획부터.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저기 뭐가 가고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차의 시대에서 배의 시대를 얘기를 했고 배의 시대에서 기차의 시대가 됐고 기차의 시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왔잖아요. 그때마다 이 모빌리티를 주도했었던 문명의 형태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도시도 바뀌었고 우리의 생활상도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이 자율주행차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세계 문명의 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시도에서 어떤 상황에 위치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니 자동차 얘기 하나로 시작하니까 모든 이 세계 문명 이 발달의 흐름을 알 수가 순식간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미 그랬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가 바로 권력이에요.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그 땅값을 결정하는 거고 서울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된 이유는 서울로 모든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하철역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바로 그게 돈이고 다 권력이고 다 그런 거죠. 거기에 모든 이권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온다는 거는 이 권력 구조가 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동할 때 뭘 타느냐 그냥 그거에 변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교통수단이 바뀜으로 인해서 도시의 그 쉐입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것은 자동차가 물론 주변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들끼리 V2V라 그러는데 이제 vehicle to vehicle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이번엔 내가 갈 테니 넌 잠깐 기다려 서로 통신을 그래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서로들 통신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 인간이 하나 껴 있으면 인간은 제대로 거기 반응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거야. 인간이 사실 버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우리 로봇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막 로봇들이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명의 인간이 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는 순간 그 전체가 엉키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으로 모든 차들이 움직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동차끼리 그럴 때 인간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안 돼요. 마치 지금 도로에 말을 탄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입지가 더 좁아지겠다. 아니면 저희 아내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집 앞에 어디 가는 것도 내가 데려다 줘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존재감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 나 그래서 집에서는 별명이 도라이버예요. 근데 이것도 제 와이프가 나 자율주행 한 대 뽑을래. 그럼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에이 또 그거 말고도 또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 말이 좀 거슬려. 교수님 말씀이 인간이 버그가 된다. 인간의 오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 풀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정체가 안 나타나나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맨 앞에 차는 안 가고 뭐 그러니까 하는 거야? 거기 지나가면 또 뻥 뚫려. 뻥 뚫렸어, 맞아요. 그걸 팬텀 트래픽이라고 해요.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이 막히는 현상. 네. 우리는 앞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차가 다 일률적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어떤 차들은 조금 간격이 넓고 어떤 차들은 좀 좁고 네.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는 순간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반응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정체가 생겨요. 차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쌓여서. 네, 그걸 이제 팬텀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다 대체가 된다. 그럼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텀 트래픽 같은 게 거의 없어지겠죠. 그럼 네. 그 제품 공장 제품처럼 이게 진짜 그 간격 없이 이러고 가는 그렇죠. 거네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차에서 내리려고 서면 뒤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소통이 되니까 서로 동시에. 통신을 하겠죠. 그걸 차들끼리. 감안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V2V를 얘기했잖아요. 차량끼리 소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V2X를 해야 돼요. 여기서 X는 ever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이외의 많은 것들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인프라, 교통 신호 체계, 지금 현재 어디 도로가 막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통신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V2X 기술이야말로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자율주행차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